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팔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시세 조정 논란과 처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2030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탈중앙화 금융 상징으로 자리 잡은 디파이 투자는 괜찮은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논란 많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 그리고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정근 교수님, 이 비트코인에서 한 몇 차례 이제 나오셨는데 그동안에는 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였던 것 같고 오늘은 갑자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네. 6만 3천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4만 몇천 달러까지 떨어졌죠. 예. 4만 5천 달러 된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원인이 지난 4월 달 미국의 소재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은 3% 중반돼 있는데 4.2%까지 나오고 다음 달 물가 상승률은 6%까지 나오는 게 전망이 되면서 시장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뿐이 아니고 지금 주가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자산 가격은 하락세나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한 것이 이번에 콜로니얼 무슨 송유관 회사, 미국 동부의 송유관. 예, 네. 송유관 회사의 해킹한 자금이 암호 자산으로 가상자산 화폐로 지급됐다 하는데 미국 수사당국은 그 가상자산이 아마도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감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이게 지금 금리 인상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듯이 지금 가상자산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데 역시 일론 머스크의 이 발언의 영향이 결정적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정치 테마주랑 크게 이제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게 내재 가치가 원래 없는 거는 이제 시세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42,000불 정도 대가 이제 매물대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게 무너지면 더 무너질 것이고 아니다 이렇게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근데 이게 더 올라갈지 내릴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정치 테마주라는 것도 사실은 이 주식 주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와 관계없이 정치인의 인기 등락에 따라서 주가가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예.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것도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이제 예컨대 지금 시중에서 풀려 있는 물량 자체가 전체 물량 대비 너무 작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사실 85% 이상은 잠겨 있을 거고요. 나머지 소수 물량이 지금 유통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매 회전율도 높은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가파를 수 있고 내려가는 데 가파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약간 이제 소재가 생겼을 때 소위 말하는 덤핑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 비트코인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현금화할 때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덤핑했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악재가 생겼을 때 덤핑하는 게 이제 덜 티가 나니까 그걸 또 노리는 거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예. 오 교수님, 지금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차량에 이제 비트코인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어제 이 머스크가 과연 비트코인을 다 팔았을 것이다. 누군가가 트위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지 모른다. 그랬을 것이다. 이런 발언 하나를 트위터에 올린 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팔은 거예요? 그럼 안 팔은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의 타이틀을 영문을 읽어보니까 팔지는 않고 추가로 받지는 않겠다 이런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판단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임박해지면 모든 자산 금리 인상이랑은 자산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더 받으면은 테슬라에 손해가 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주가는 작년에 8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한마디로 테스크가 제가 보기에 대단한 재테크의 기업 운영의 귀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비트코인도 9배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대체 1.5배 정도 올라갔는데 1년 동안에 테슬라 주가가 10배가 올라갔어요. 그런 게 이제 뭐 테슬라 여러 가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뭐 전기차를 개발하고 스페이스X를 개발하고 뭐 하면서 이제 올라간 점도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게 재무 쪽에서 굉장히 경영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팔겠다 했다가 지금 미국 금리 인상하는 걸 보면 임박했다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머스크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팔았을 것이다는 그 한 트위터 사용자 얘기에 뭐 정말이다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 그렇게 저는 파워가 있는지 네. 실제로 팔았다면 도대체 이 변덕쟁이 믿을 수가 있느냐 오히려 시세 조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지금 시장에서는 끌어오른 것 같아요. 시세 조정이죠, 명백한.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유사 행위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벌금을 220억 정도를 문 적이 있어요. 아 주식 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 테슬라 주식으로 그랬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의 CEO만 하지 이제 이사회 의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SEC의 그게 벌금 때문에요. 그때 220억을 내고 의장을 내놓고 같은 행위를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처벌을 했는데 여기는 처벌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명백한 시세 조정이에요. 근데 이제 법령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도 예. 지금 교수님 미국에도 어떻게 지금 머스크의 이 네. 발언에 따른 지금 주가가 네. 코인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처벌 못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복잡하고 저희도 복잡한 이유는 미국은 발행은 SEC가 일괄적으로 이제 연방법으로 관리를 하지만 유통은 다 주마다 다 달라요, 법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 상품만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세조정이라는 죄가. 그럼 유일하게 남은 죄가 사기죄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또 사기죄가 보면 분명히 기망으로 이득을 취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사기죄 판결을 보면 대부분 뭘 보는가 하면 일단 고의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는데 사실 이 인과관계라는 게 테슬라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짓을 했더라도 사기죄 처벌도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시세조정은 금융상품이 아니니까 처벌 못하고 사기도 기소는 될 수 있지만 과연 처벌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있는 거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관련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머스크의 이런 발언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뭐 단속하거나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말씀드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본인이 팔았다고 하는 것도 누구 다른 사람의 그냥 추측이고 본인은 더 이상 이제 테슬라를 파는데 비트코인으로 안 팔겠다 했단 말이에요. 안 받겠다. 예. 아니, 그게 무슨 범죄 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도지 가격만 하더라도 내가 도지를 사랑한다. 도지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도지코인 말씀하시는 도지코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이것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도지코인 가격이 오르겠구나 하고 투자를 해서 가격이 올라간 건데 이거를 시세 조정이라고 명백히 처벌할 근거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SEC는 뭐 이번에 제가 바이낸스의 자금 흐름을 다 꿰뚫고 있는 거 보니까 미국 SEC는 대단해요.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말씀대로 마땅히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도지코인 말씀을 오 교수님 하셔서 마땅히 처벌할 발언은 없다고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니 며칠 만에 변심을 하고 오히려 뭐 도지코인의 이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도지코인이 좀 올랐는데 뭐 도지코인이라는 게 뭐 이게 실체가 전혀 없는 거라면서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 도지코인 가격을 좀 띄우기 위해서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교수님? 실체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예전에 저희도 이제 코스닥 시장 보면 거기 커뮤니티에 저기 어디 작전이 들어간다 하면 오히려 사람들 더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면서 하는 것처럼 일단 소문난 집에 뭐 먹을 게 많다고 일단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소문 내는 역할을 일론 머스크가 해주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는 좀 당연한 현상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반사이익이 올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도지코인이 더 등락이 있을 거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본인이든 아니면 본인이 아는 사람이든 도지코인을 많이 갖고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걸 또 언제 팔았을 거다.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는 있는 거죠. 머스크도 도지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이 테슬라의 기업의 재무제표에 다 나올 텐데 네. 일단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테슬라가 산 부분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된 거고, 이번에도 이제 1분기, 2분기는 보통 기업들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실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판 것도 당연히 2분기 실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거는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개인으로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것. 분명히 몇 조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얼마를 편취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부자들한테는. 그게 네.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일론 머스크와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고래라 그러거든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큰 손. 근데 대부분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이 무겁습니다.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입이 무겁고 자기 무거운 걸 돈 많이 가지고 안 드러내거든요. 뭐 지금 우리 바이낸스에 뭐 창펑 자오라든지 뭐 등등 뭐 중국의 우지한 가서 뭐 완전히 30대 벌써 아시아 10대 돈 많은 사람에 들어갈 정도는 말 안 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막 촐랑 입이 가밥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뭐 비트코인보다도 비트코인을 더 이상 안 받는다 하면서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또 비트코인은 전기를 많이 쓴다 채굴할 때. 그렇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너무 예, 많아서. 그래서 전력 소비가 없는 코인을 그러면 그러니까 또 시장 사람들은 그럼 앞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전력 코인 소비가 없는 코인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가격이 또 올라가고 말이에요. 교수님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저희 속보가 뜨고 있는데 머스크가 또 트윗을 날렸네요. 그래요. 테슬라, 비트코인 하나도 안 팔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팔았다. 저는 일부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영문을 읽어보니까 팔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제가 얘기로는 추가적으로 받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저 학교에 저는 학생들 강의를 해서 그러고 제가 학교장이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작년에 3월을 저점으로 해서 다우존스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암호화폐 가격이 다 올라갔거든요. 다만 자산 가격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 차이가 있는 건데 이번에 미국에서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6%가 나오면은 6%. 네, 왜냐하면 지금 4월 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6%가 넘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금년 4월에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4.2가 나오는데 이번에 4월 소비 물가 상승률이 정확하게 4.2가 나오는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보다 한 달 먼저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예상컨대 다음 달 소비 물가 상승률 6%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파월 의장으로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산 가격, 예.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코인에도 다 하락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달 FOMC가 굉장히 중요한데 6월 FOMC. 예, 6월 FOMC가 이제 금리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시점을 앞두고 누구든지 하락할 예상이 되는 자산을 더 이상 취득하지 않죠. 네, 그런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있는 걸 뭐 판다기보다도 추가적으로 갖지는 않겠다. 그런 발언이다. 지금 뭐 머스크가 트위터로 비트코인을 안 팔았다고 그걸 날리면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 업비트 거래소 기준으로 낙폭이 좀 줄고 있네요, 지금. 네. 툭 떨어졌다가 개당 비트코인이 5,50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지금 낙폭이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지금 이 가상자산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야죠.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그게 고래 중에서 입이 가벼운 고래가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이 머스크 트윗만 지금 유심히 쫓아야 되는 건지 이 시장의 이게 질서를 좀 어지럽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게 가장 큰 거죠. 이게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건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요. 미국도 SEC에서 증권 회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바로 체포를 해가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이거는 내부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내가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는데 이걸 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묘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세를 움직이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사실은 이제 정보 불균형이 제일 큰 이제 문제인 건데. 정보의 불균형.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 시간은 공시제도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 처벌은 아주 강하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 트윗을 날릴지 안 날지를 미리 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가장 큰 거는 가장 중요한 정보 불균형이 가장 이 비대칭이 큰 시장이라는 게 가장 큰 거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였지만 한동안은 비트코인이 좀 주춤하면서 이더리움이 가격이 조금 올라왔어요. 지금은 뭐 이더리움도 역시 떨어졌습니다만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좀 새롭게 본다. 뭐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새로운 쓰임새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한 8배 정도 올랐고요. 이더리움은 한 15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5배. 예, 작년 하반기 들어서 불기 시작한 디파이 열풍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그게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새로운 다른 코인을 에이다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내놓고 에이다를 사는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하는데 계약을 스마트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돼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 교수님 말씀대로는 이더리움이 디파이 금융의 어떤 수단으로 네. 그러면 우선 이 교수님 디파이 이 금융이 뭔지 우리 시청자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디파이라는 게.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말 그것도 신조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금융 상품을 그러니까 코인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하고 적금하고 이 모든 거를 이제 법정 화폐를 쓰지 않고 이제 코인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예컨대 코인을 이제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고 코인에 이자가 붙고 근데 붙는 이자도 코인으로 붙고 그래서 코인만의 세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으로 예금을 하면 이자도 코인으로 준다. 붙고.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나 이제 디파이 세상이 나중에 이제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이제 제대로 작동하려면 디파이로 물건 구매가 가능해야 이제 그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디파이로 이제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하던 게 결국에는 법화로 어느 시점에 바뀌어야 법정 통화로 바뀌어야만 구매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미인가 수신행위자, 그러니까 미인가 금융행위예요. 왜냐하면 인가받지 않은 불법 수신행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금 기간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그렇게 정해진 이유가 이자라든지 모든 것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사실 지급하는 이 코인이 누가 어디서 발행했는지 어떻게 발행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이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코인 값이 등락이 쉬운데 내가 적정 이자를 받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금융상품 자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금융상품의 가장 큰 이제 목적 두 개가 미래 이익을 주거나 미래의 위험을 회피해주는 두 개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적정성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지 제가 본인들이 프리미엄을 내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근데 그게 안 되는 시장인 거죠. 그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디파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미인가 금융행위, 미인가 금융행위. 디파이라니까 이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 금융이라는데 근데 디파이에 이렇게 투자한다. 디파이에 예금 활동해서 예금한다는 그런 어떤 예금고라 그럴까? 수신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년 초만 하더라도 한 9억 달러 정도 그 예치 잔고가 그 내가 돈을 달러? 예치하고 또 빌리겠다면 예치 잔고가 9억 달러 정도였던 것이 최근에 850억 달러까지 늘었다가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좀 줄었어요. 얼마 정도로 줄었습니까? 지금 720억 달러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요 거의 며칠 사이에. 한국 돈으로 100조 원 가까이 늘었다가 네네. 한 지금 80조 정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된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이제 작년 거의 한 10월경부터 붐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사이 짧은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돈이 여기에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몰리는데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는 그냥 코인을 맡겨서 이자를 받고 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코인을 빌리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가 뭐 이자를 주지 않고 거래소를 뭐 폐쇄하는 뭐 유사한 것 같은데 이 디파이에서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사기
이런 것도 많이 없습니까? 당연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모순이 뭐냐면 사실 그동안 제도권 금융을 가장 이제 공격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 이제 무한정 발권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공격 포인트였는데 사실 디파이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코인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코인을 그렇죠. 발행한다. 이제 이 개입된 여러 코인 발행자들이 뭐 이자 지급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로 코인을 스스로 발행하는데 이걸 제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발행한 그 이상한 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그런 그럴 얘기인가요? 수 있죠. 예, 이제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코인 자체가 코인 시장 자체가 사실 어느 모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가장 공격하던 제도권 금융의 그 무한정되는 발권력을 공격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이제 사유화한 셈이 되어버린 격이 되니까 스스로 모순을 가지던 걸 똑같이 똑같은 복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나마 있던 이제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이제 통제는 되는데 여기는 통제되지 않는 사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이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이 디파이를 새로운 산업이다, 뭐 신산업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잔고없게 늘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좀 기반이 없는 건가요? 제가 한국금융 ICT 융합학 회장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설립 학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역점을 뒀던 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었거든요. 인터넷 전문은행. 예, 외국에서는 벌써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해서 난리를 피가지고 몇 년을 노력한 끝에 설립이 됐습니다. 똑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규제나 이런 가장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외국에서는 은행의 대출 금리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오직 중앙은행이 결정하면 그것이 첨부예요. 중앙은행 기준금리만 중앙은행 기준금리 움직이면 그래서 단기금리, 장기금리 전부 다 시장에서 수요에도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거 전통적인 금융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비트코인이 나온 게 2009년도잖아요. 2008년 9월 15일에 리만이 파산하면서 260년의 전통이 된 그런 투자은행도 망한단 말이에요. 거기 돈을 맡겨뒀던 사람들이 금융중개기관이나 역사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중개를 맡겨도 망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바일폰이 2007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P2P 거래를 하는데 P2P 거래를 이게 암호를 통해서 거래한다. 거래하면은 서로 이제 신뢰성 있는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인데 따라서 지금 금융 거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P2P로 금융을 거래한다. 지금의 기존의 금융 중개는 지금 예를 들면은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뱅크 4.0이라고 하는 사람을 책이 나왔어요. 뱅크 4.0. 1.0, 2.0, 3.0, 4.0인데 그 주장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당장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금 세계 출발하죠. 그다음에 네이버도 카카오도 다 금융을 하죠.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을 하니까 기존 금융기관들이 사실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5개 금융 주주회사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해달라고 지금 건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융까지 앞으로 이제 이것이 불가피한 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곧 나올 거거든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디지털 나오면은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지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대로 갈 수 없으니까 현재의 가상자산, 디파이 금융 같은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지금 길을 가고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아까 그 거예요? 얘기하려고 인터넷 전문은행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2017년에 인가가 됐는데 그 전에 몇 년간 다른 나라는 벌써 몇 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한 것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국이 내년에 이제 중앙은행 CBDC가 상용화하고 하면 우리도 안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우리가 안 하면 이제 중국의 CBDC권에 편입이 돼 버리는 거죠.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권에 편입될 수가 왜냐하면 있다.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관광 와가지고 CBDC를 쓰면은 중국 CBDC 우리는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가상자산은 혹시 전혀 다른 게 아닐까요? 전혀 다르게 봐야 되고요. 네. CBDC는 근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약간 신기루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신기루라는 그러니까 CBDC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세계 경제에서 소위 말하는 화폐, 본원 통화가 차지하는 건 3에서 8%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97% 이상은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BDC가 등장하는 가장 큰 배경은 이게 디지털화 됐을 때 더 편해질까라는 부분이랑 몇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어떤 회사가 어떤 그 화폐가 기축 통화되는 거는 그 기축 통화로서의 쓸모가 이제 중요한 것이지
그 편의성에만 의존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았던 거는 비트코인 등장할 당시에 제도권 금융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이제 나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주목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있는 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제도권 금융보다 더 잘못된 방식으로 사적 집단이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기한 문제는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죠. 저 역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마치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정체 미명의 기술이 이걸 해결해 줄 것처럼 잘못 오해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 거기다가 현재 코인들은요. 블록체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술인데다가 일부 많은 코인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과. 제도권 금융을 그게 해결해 줄 거라고 누가 증명했습니까? 전혀 증명하지 못하는 데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데 마치 사람들은 이게 해결해 줄 것처럼 기술이 잘못 전파되어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어디서 보는가 하면 지금 많은 책들이요. 전문가들이 쓴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귀동냥을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터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던 걸 되는 것처럼 이제 존재를 안 하는 어떤 가상의 기기가 존재를 하는 거. 저도 만약에 제도권 금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금융상품이 존재하면 되게 좋겠는데 그런 건 지구상에 존재를 안 합니다. 문제는. 아, 그렇게 우리 교수님 본다면 오 교수님 그러면 만약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 블록체인 또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철저하게 단속 규제를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활성화해야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통화도 디지털화되는데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니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은 대가가 있어야 누가 블록체인을 만들죠. 그 대가로 나오는 게 코인이에요. 예를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무슨 뭐 저기 게임 회사들이 많잖아요. 뭐 넥슨이다 뭐다. 근데 게임 회사들이 게임 값이 굉장히 비싸요. 하나 사보는데 뭐 심지어는 장비 하나 사는 것도 몇백만 원씩 합니다. 만약 미국에는 영국에 있는 게이머가 그 장비나 게임을 살려면 몇천만 원이 들 수 있는데 그게 30%를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가 가져가요. 매출의 30%를. 근데 그 직거래를 왜 못하느냐? 서로 신뢰가 없어 그렇거든요. 직거래를 하게 되면 30%를 게이머나 게임 회사가 전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거래를 하는데 신뢰가 문제인데 그 신뢰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그 직거래하는 블록체인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블록체인을 만든 사람에게 돈을 줘야겠죠. 그게 게임 코인인데 지금 우리나라 게임 코인도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화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헬멧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을 계속 부정하고 규제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는 현재 부정하는 셈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센서가 엄청나거든요. 그게 전부 IoT로 연결되는 거예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 해가지고. 그 IoT로 연결되는데 그 IoT로 연결되는데 그 하는 작업을 그거 IoT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런 것도 신뢰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게 블록체인으로 다 만드는데 그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코인을 지급합니다. 그걸 최근에 그 현대그룹에서 만든 그 HDI 그런 거죠. 미국에서 IoT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증이 이런 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량이 폭발적인데 다른 나라도 이렇습니까? 한국이 조금 특별합니까? 한국만 유독히 특별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하고 한국에만 있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도 한국은 또 어떤 독특한 현상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대부분의 거래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90%가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으로만 일어나고 있고요. 잡코인들.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거래된 법화를 보면요. 법정화폐로 거래되는 거 보면 1등이 당연히 미국 달러고요. 2등이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근데 미국 달러와 원화를 합치면요. 전 세계 거래량의 87%예요. 87%. 그러니까 다른 나라 모든 가까이. 법화를 합쳐도 10%대밖에 안 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인도 인구가 13억, 14억이지 않습니까? 전체 가상시장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가상시장의 우호적이라는 싱가포르를 보면요. 작년 전체 거래량이 주식시장의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현상이 있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그 독특한 현상이 문제가 있는 쪽으로 독특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아까 지금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를 좀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오늘 그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카지노 칩에 와이파이를 단다고 이게 기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도박은 행위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 칩을 가지고 도박을 한다고 이게 기술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기술을 보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술로 살리면 돼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이 사형 행위가 되는 도박 행위를 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행위 자체는 막아야 돼. 그러니까 행위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오 교수님 뭐 짤막하게 지금 말씀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하실 말 이거 있으시면. 지금 4차 산업의 핵심인 짧게 더.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코인을 사행이라고 보는 것 자체는 저는 납득할 수가 네, 없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저희가 이 가상자산의 좀 미래 시장 동향을 봐가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정착이 되고 귀결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 학회장 그리고 이병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